임대료 규제는 먼저 얘는 가격을 규제하는 겁니다. 쓰지 마시고 가격 규제 키워드가 최고 가격의 키워드인데 경제학에 보면 가격 규제하는 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한 가격을 믿지 못하는 거죠. 가격 규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최고 가격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저 가격제가 있어요. 최고 가격제는 가격 있죠, 가격. 정부가 가격을 지정했는데 지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는 겁니다. 밑으로 가격을 거래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지정한 거야. 그래서 임대료 규정 최고 가격제를 상한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법률상 명칭 분양가 상한제를 한 이유예요. 최저 가격제는 가격을 정부가 지정하면은 정부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거야. 대신에 이거보다 높은 가격을 거래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하한선을 지정한 거죠. 낮은 거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저 가격제를 하한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최고 가격제하고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목적은 달라요. 최고 가격제는 주로 해당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고요. 최저 가격제는 해당 시장에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자 보호하는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뭐예요? 수요자가 되고요. 가게는 공급자가 됩니다. 왜냐? 노동시장에서. 가게에는 근로자가 있죠. 그러면 수요자가 공급자,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거죠.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최저임금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최저임금 법으로 정한 밑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논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러운 것은 생산자를 보호하는 최저가격제는 시험 내용에 없고 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소비자는 임차인이고요. 신규 분양주택 시장에서 수요자는 무주택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규 분양 시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소비자인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고 가격제만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 가격제 중에서 가격 규제 중에서 최고 가격제. 아직은 중개사 시험 실제 시험에서는 임대료 규제할 때 최고 가격제를 최저 가격제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데는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생산자 보호하는 거죠. 생산자니까 임대주택의 생산자가 누구야? 임차인이야. 그러니까 이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인 이념이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으면 이거 약자 배려죠. 약자 배려니까 형평성 강조일까 아니면 형평성 강조일까? 그 형평성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정책은 효율성은 포기한 거예요. 효율성을 포기하고 분배 논리인 형평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최고액제, 임차자 보호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부터 조금 어렵지만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임대료 규정칙을 시행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가 안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시험과 연관돼 가지고 요거는 소득을 재분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소득 재분배잖아요. 소득의 분배 있죠?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누가 해줘요? 시장이 해줘, 시장.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럼 소득이 분배가 되거든요. 소득이 분배된 걸 보니까 이게 소득이 불평등한 분배가 일어났다고 본 거야. 누가? 정부가. 가진 자는 많이 갖고 약자는 적게 가져다 본 거죠. 이거 그 분배면에서 안 좋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 분배한 소득을 다시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분배 또는 소득의 직접 분배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시장의 기능이고 재분배는 뭐예요? 정부의 내용이죠. 이걸 그림을 한번 놀아볼 겁니다. 그럼 소득 재분배하는 게 목적인데 임대료경쟁은 결국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게 낼 때는 탄력성으로 질문하는데 지금 탄력성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도록 하겠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단기하고 장기로 구분하거든요. 그럼 정부가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개입한 거죠. 임대주택 시장에 가격 통제로.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얘는 단기 정책이야. 분양가 상한제도 단기 정책이에요. 근데 장기로 넘어가잖아요. 효과가 사라져. 그 이유는 탄력성 설명한 것은 다음 순환 때 탄력성하고 우리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 단기 정책이고 장기적 효과가 감소 또는 사라진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어떤 그 용어들이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하도록 하겠어요. 논점 삼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당연히 장기 효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미 단기적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장기에 놓고 그 표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표 그림 옆에 이제 보기가 다다다다 명시가 돼 있죠. 1번부터 그 8번까지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의 오른쪽에 1번, 8번까지 마킹되어 있는 그 내용이 시험의 역사야.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기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규제 임대료가 수요 공급이 올립니다.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임대주택 시장이에요. 여기 이제 시장 임대료를 보도록 하겠어요. 시장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합의점이 균형이라 그랬죠. 그럼 균형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어떤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균형 상태가 이루어진 거야. 그럼 소비자가 향유하는 이익의 크기하고 공급자가 향유하는 이익의 크기를 이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있어. 어떻게 이제 확인하냐? 여기 보면 여기 왜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 영역을 여러분 이 지문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소비자 잉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거래를 통해 향유하는 이익이다 보시면 돼. 소비자 잉여가 무슨 뜻인지는 여태까지 개념을 질문한 적 없고 당연히 안다는 가정하에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면적을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 일부러 삼각형으로 구성해 드렸는데 원점을 지나게 했으니까 삼각형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영역을 생산자 잉여라 그럽니다. 생산자가 향유한 이익의 크기가 돼. 그럼 시장 기능에 맡기면은 이 균형 상태에서 이만큼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이만큼 이익, 생산 이만큼 이익 합쳐서 전체 총 잉여를 창출해요. 이 전체 총 잉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지출해서 이렇게 잉여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시장에 맡겼던 그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봤더니 누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본 거예요? 생산자, 임대인 있죠? 생산자 잉여가 더 크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작고 생산이 크다고 본 거니까 소득이 뭐죠?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 잉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분배하자는 소득 재분배가 임대료 규정책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소비자 잉여고 이게 생산자 잉여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야, 굉장하시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가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균형 상태 가격이 100원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어요. 100원에서 균형 거래량이 10개야. 그렇죠? 이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 그랬죠?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은 수많은 소비자들의 행동의 집합체거든요. 수많은 이제 가격에 대한 대응하는 수요량을 다 연결한 선이에요. 그럼 수요 쭉 그리다 보면 이게 가격축인데 가격축하고 접하는 절편 여기가 딱 생겼죠. 여기가 이제 가격이 100원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죠.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갑돌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갑돌이는 X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했죠. 그럼 갑돌이는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거야? 그쵸. 소비자 잉여란 말은 소비자의 지불 용의액과 실제로 지불해야 될 금액의 차이를 소비자 잉여라 그래. 경제학적인 공식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상태에서 X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진입을 했죠. 시장에 진입했더니 뭐요? 얼마 구매를 해? 100원에 구매한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집 현재 시장가가 싸게 느껴져? 비싸게 느껴져? 사, 안 사? 사죠. 이 사람 갑돌이는 900원의 이익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X제를 구매합니다. 여기 500원이라고 생각한 을순이가 있겠죠. 을순이도 똑같은 논리야. 이 사람은 X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500원까지 지출할 용의가 있었던 금액이에요. 그래서 얼마 주고 실제로 구매 가능해? 100원. 그럼 이 사람은 사겠어, 안 사겠어? 을순이는 X를 구매하면서 이 사람은 400원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50원이라고 판단한 병파리가 있어요. 병파리는 얼마의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거야? 50원에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얼마 주고 사야 돼? 1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이 사람은 X를 구매하면 주관적으로 얼마만큼? 50원만큼 손실이 발생할 걸 생각하겠지. 사야 안 사요? 안 사는 거야. 그럼 X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행태는 균형가를 중심으로 이 영역에 해당되는 소비자들만 기꺼이 X제를 구매하겠지. 그럼 이 행동을 소비자 행동을 전부 다 합한 거. 그래서 이 영역이 뭐가 돼요?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X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감이야. 그럼 이게 왜 생산자 잉여냐? 공급자들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 거죠. 얼마에 팔어? 100원에 몇 개를 팔어? 10개. 그러면은 100원과 10개, 사각형 면적이 생겼죠. 100원에 10개를 파니까 총수입이 발생했죠. 총수입이 얼마야? 1,000원이 발생했잖아. 근데 소비자들은 소득을 지출만 하면은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생산자들은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죠. 뭐가 발생해? 원가가 발생하잖아. 그치? 이거는 가격이야. 가격을 판매량으로 한 거니까 전체 총수입이죠. 그러면 이 제품을 내다 팔 원가가 발생하는데 이 영역이 있죠. 여기가 생산 비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생산 총 비용이 만약에 700원이 발생했다. 그럼 순수익이 있죠. 300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 수입의 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요것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래프적인 해석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여기 결국 임대주택 시장 임차자가 향유한 이익이고, 요 임대료로 이제 임대한 요거는 임대인이 향유한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정부가 보기에 이 생산자 잉여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균형가보다 낮게 규제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만약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너무 비싸다는 거야. 비싸다는 거니까 얼마에 정부가 개입해서 임대는 협박한 거죠. 얼마에 받아라? 그렇죠. 100원. 100원에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 임대인들 환영하겠지. 이때 100원의 규제가를 설정할 때 이게 임대인과 협상에 의한 걸까? 아니면 강제로 한 걸까? 강제로 하는 거야. 협상이 안 이루어지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수익을 이제 저해한 요소니까 협의를 안 이루어지겠죠. 강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 개입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강제로 했어요. 그러면 단기적 효과가 있다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들이 정부 정책 시행한 것에 대해서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 만약 100원 했다. 그러면 100만 원과 100원 차이만큼 있죠. 생산자 잉여를 정부가 뺏은 거야. 빼서 누구한테 준 거야? 소비자에 나눠준 거지. 그러면 생산자 잉여가 없어지지. 없어지면서 뭘로 바뀌어? 소비자 잉여로 바뀌었죠. 대신에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뺏어서 소비에 나눠졌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커졌고 생산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득이 다시 재분배됐지. 이걸 정부의 기능이고 임대료 규제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단기야. 이제부터 주로 나오는 장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에 있는 내용인데 그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저하됐죠.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투자. 이제 표현하는 것. 투자가 기피될까? 촉진될까? 당연히 기피되겠지.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됐기 때문에 임대사업하기 위한 투자 자금이 모집이 안 되겠죠. 수익성이 저하됐기 때문에 투자 기피. 그리고 관리 임대인들 제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제대로 안 하겠지. 관리 소홀. 그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질은 어떻게 될까? 이거 참 자주 하는 질이 향상일까? 저하일까? 저하가 되겠죠. 제값을 못 받으니까 저하가 되는 거야. 이게 또 시장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미쳐요. 공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공급이 감소하겠지. 수익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는 임대사업 안 해. 임대주택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민간 임대주택. 그럼 공급이 감소가 돼요. 장기적인 효과예요. 공급이 감소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신규가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임대하던 주택이 있죠? 다른 용도로 전환합니다. 이제 임대사업 안 하고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 안 들어온 거 기존 거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어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적인 마인드. 공급이 줄어들었죠. 요거는 공급량이 변할 것 같아요? 공급에 변할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해 드린 거에 대한 논리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공부하신 기억이 아슬하죠? 공급량의 변화는 그 해당자와 가격이 변한 거를 곡선상의 점이 이동으로 양의 변을 나타내는 공급량의 변화고 공급의 변화는 가격 말고 다른 요인 때문에 공급량이 변한 거를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낸 거죠. 그럼 여기서 공급이 감소한 거잖아. 그럼 가격 때문이야?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이야?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이지. 왜 저 가격이 내려간 게 스스로 내려간 게 아니잖아.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내려간 정부의 개입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소니까 곡선 자체가 어떻게 돼? 움직여야 돼. 어느 쪽 움직여요? 좌측으로. 그렇죠. 좌측으로. 파란 거, 아니 노란 거.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것도 참 많이 나왔죠. 공급이 감소되는데 자꾸 공급이 증가된다고 표현하죠. 그래프로 하면 이걸 공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공급이 이제 감소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잖아. 근데 자꾸 공급이 증가된다. 공급이 촉진된다. 이렇게 거꾸로 설명해요. 여기까지 표현해도 오답 나올 때 질이 저하되잖아. 질 향상이라 한다든지 투자 기피인데 투자가 촉진을 한다든지 신기하게 관리 소홀의 반대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 소홀의 반대말을 아직까지 못 찾았나 봐. 관리가 대홀?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이건 한 번도 반대가 안 나오고 맨날 투자 촉진, 질 향상 이렇게 하고요. 당연히 공급 감소인데 공급 증가로 한다든지 공급이 감소되면은 여기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죠. 새로운 균형점에 의한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균형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것이 뭐였냐면은 최고 가격이야. 최고 가격은 상한제잖아. 그럼 가격을 통제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하냐면은 수요는 점점 늘죠. 그렇죠? 가격이 내려간 걸 정부가 강제로 내렸으니까 수요량은 이만큼이 돼요. 근데 가격이 내려간 인식하니까 아까 공급이 준다 그랬죠? 공급량이 점점 여기까지 줄어들어요.
그럼 아까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았었는데 규제 상태에서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교재 1번에 나오는 이거를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초과 수요 현상이 자꾸 초과 공급으로 내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낼 때 초과 수요가 단기가 더 클까요? 장기가 더 클까요? 장기가 더 크지. 왜? 가격을 내려간 바로 그 단기 시점에서 아직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소비자 공급자에 대체하잖아.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면서 장기적으로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장기가 더 커지더라. 근데 이게 최고 가격제라고 그래서 가격을 지정했을 때 위로는 불법이라 그랬죠. 근데 하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 형성이 돼 있잖아. 이거를 임대인들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공식적으로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밀한 시장이 형성될 거예요. 이거를 암시장 임대료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암시장 임대료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균형보다 낮은 가격으로 규제할 때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이거 암시장 임대료야.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세무서에 신고하는 공식적인 법적 규제 임대료하고 임대인들이 은밀하게 받는 암시장 임대료라는 두 가지 가격이 공존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이중가격으로 표현했어요. 다만 이걸 정부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가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거기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암시장 임대료하고 암시장 임대료하고 여기 잘못했다. 이씨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부터 그려놓고 잡았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모양이 예쁘지. 그럼 법적인 규제 임대료랑 암시장 임대료 있죠. 요 차이가 사각형 면적이 생겼어요.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요거를 암시장 이익이라 그럽니다. 사채시장에서도 이 암시장 이익이 되게 커요. 암시장 이익은 세금을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세금 안 내다 보니까 임대료 규정책 할 때 규제하기 이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규제하기 이전보다 정부의 조세 수입 있죠? 조세 수입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한다고 해야 되지.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하기 전에 이만한 생산자 잉여의 세금을 때렸잖아. 정부가 강제로 가격 내려서 생산자 잉여를 줄여줬잖아. 요만한 생산자 세금 때리는데 요거는 세금이 포착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암시장이 누가 가져갈까? 임대인이 가져가지. 임대인이 가져간 암시장 이익 영역 중에 요 부분은 정부한테 뺏긴 걸 되찾아온 거죠. 요거는 임차자 거를 뺏어온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조금 나중에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등장하는데 요 삼각형 영역이 생겼어요. 삼각형 중에서 이 부분은 원래 규제하기 전에 소비자 영역이었었고 생산자 영역이었었잖아요. 요것을 요 영역을 뭐라 그러냐? 사회적 비용이라 그럽니다. 사회적 비용이란 말은 같은 말로 경제적 손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자원이 낭비만 된 거야. 요 부분은 없어진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소비자 생산자 잉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많은 자원을 썼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 영역이에요. 잉여가 사라졌어요. 경제적 손실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게 요거죠. 요것이 뭐겠어요, 이게? 이게 장기적으로 소비자 잉여가 돼요. 그럼 소비자 잉여를 한번 볼까요? 소비자의 규제하기 이전보다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장기적으로는 작아졌지. 단기는 아까 키웠죠. 키웠는데 정부 생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은
요만큼은 암시장이익은 임대인이 다시 되찾아갔고요. 요거는 시장에서 사라진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잉여는 오히려 규제하기 이전보다 적어졌어. 정책 성공 실패. 실패예요.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은 효율성을 포기하고 형평성을 강조한 정책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임차자 입장에 나온 지문들이 있어요. 지문들은 이게 포인트가 공급이 줄어드는다는 포인트인데 임차자 입장에서는 시간 지날수록 이사할 집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지. 그럼 주거 이전이 저하될까요? 저하될까요? 저하되는 거야. 주거 이전이 이사할 집은 저하되니까 원하는 수요자는 많고 물량은 적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강제하죠.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암시장임들을 받아들여야 돼, 거절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저 암시장 이익은 고스란히 임차자의 희생을 통해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에 대한 연습이 되시면은 결국 이거거든요. 경제학 교과에 설명되어 있는 거.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것이지 막 줄쳐서 암기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결과적으로 이 표현을 하다 보면은 좋은 말이 있나요? 없나요? 다 부정적이지. 이 부정적인 이게 제가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임대료 규정책은 볼 때마다 하는데 제가 처음에 우연치 않게 강의를 이제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제가 도대체 이게 어느 범위까지 임대료 규정책을 해야 될지 보니까 임대주택 시장이 정책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더라고요. 교재는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경제학 교과서에서 공부한 내용이지만 어디까지 강의해야 됩니까? 라고 한번 옛날에 지금 강의 안 하시는 분인데 한참 선배였었어요. 우연치 않게 만나가지고 그거 강의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요? 질문했더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당시 알바로 할 때인데 임대료 규정책 나오잖아요. 수업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임대료 규정책입니다. 기출에 이제 시험을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내용 강의 안 한대. 이 임대료 규제라고 나오고요. 보기 보면은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나쁜 말이 나올 겁니다. 그 나쁜 말이 정답입니다. 나쁜 말, 나쁜 말, 나쁜 말, 나쁜 말, 좋은 말 나올 거예요. 좋은 말이 정답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그냥 시험장 가시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를 출제형 기에 들어간 거야. 다 나쁜 말이잖아. 질 투자 기피 관리 소홀 질 저하 공급 감소 신규 투자 금지 다른 용도 전환 경제적 손실 암시장 임대료 정부 조세를 감소 암시장 피해 주의 다 나쁜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이게 연습한다는 출제형 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안 내지.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내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이 임대주택 정치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문제 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자체적으로는 이 안에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걸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건너떴던 수요 공급 이론 중에서 탄력성 가지고 문제를 막 내기 시작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도 계속 그 나쁜 말로 표현하는 거 있죠? 지금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나쁜 말, 나쁜 말, 나쁜 말.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말로 하면은 잘못됐다라고 기본적인 보도를 하겠어요. 이때는 중요한 것은 무조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내용이에요. 높을 때 만약 잘못 정책을 시행해서 규제가 높게 설정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퉁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해석이 되죠. 해석이 안 되시나 봐. 근데 이것만 이제 일방적으로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쪽에 103페이지 보면은 임대료 이제 보조 정책이 있어요. 임대료 보조 정책. 직접 개입인가요? 간접 개입인가요? 간접. 보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직접, 간접. 직접이야. 그 임대료 보조 정책은 물론 단독 문제로 다음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에 다 틀린 거 단독 문제로 나온 거 보니까 기출 문제 이름부터 쭉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딱 한 번 있어요. 22회 때인가 24회 때 딱 한 번 있고요. 대부분 이제 임대주택 정책을 하나의 테마로 출제하는 과정 중에
많이 나오면 임대료 보조 정책의 내용이 하나 내지 두 개 정도가 들어가요. 하나 내지 두 개. 근데 이거를 공부 안 해도 맞히시더라고. 보조 정책은. 왜냐면 우선은 만약 두 개 집은 나온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임대료 보조 정책의 개념이겠죠. 그럼 임대료 보조 정책은 좋은 말이 나와야 되겠죠. 개념할 때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임차인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임차인의 효용은 증가한다 해야 돼, 감소한다 해야 돼. 그렇죠. 증가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상식적. 공부 안 해도 맞죠. 저한테 만약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보조해 보세요. 저한테만 한 1조 줘보세요. 와,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먹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다음에는 역시 효과. 효과도 사실상 지문으로 내면 딱 한 군데가 제일 중요한데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임대주택 시장 그래야 돼. 처음에 이게 낯설다 하더라도 항상 그래프를 연습하는 이해하시는 습관을 길러주시고요. 여기 시장 임대료, 요거 시장 임대료 100만 원. 그러면은 이제 요 그래프 이게 임대주택 시장이거든요. 요 시장하고 요 시장은 지금 같은 걸까 다른 시장일까? 같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에요. 근데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제로 각 내렸을 때. 근데 학자들이 보기에 임대료 규제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 자원이 낭비되는 거예요. 즉, 요 빨간색 영역이 있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경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임차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죠. 그럴 때는 뭐냐? 시장 임대료를 건드리지 말자는 거야. 건드리면 분명히 부작용 생기니까. 그럼 건드리지 말고 요거를 지불해야 될 임차인 있죠? 임차인의 구매력을 키우는 식으로 개입해 보자는 거예요. 대신에 임대주택 시장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여기 있죠, 이게. 공급자한테 지불하는 생산자 보조가 있어요. 이 생산자 보조는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걸까요? 공급자가 누굴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임대? 아니야. 이건 건설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민간 임대주택을 안 지으려고 그러죠. 그럼 민간 임대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건설회사한테 생산비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이거. 여기다가 이게 소비자 보조야. 소비자 보조. 근데 기출은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임대료 보조는 생산자 보조와 소비자 보조로 구분한다 까지만 나왔어. 오케이? 그러고 나서 생산자 보조는 나중에도 해보겠지만은 생산자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출제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소비자 보조 중심으로만 나옵니다. 소비자 보조를 아까 개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그때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했네? 그럼 효과를 질문을 해요. 효과를 거기에 책에 있듯이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럼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 있죠?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될까? 돈 줬지? 실질 소득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논리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보조금 줬으니까 소비자한테 준 거잖아. 그럼 수요가 충격을 받겠지. 그냥 소득이 변했으니까 증가했어요. 이때 물론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이 소득이 나왔을 때 소득을 구분하는 재화가 뭐하고 뭐가 있죠? 소득이 구분하는 재화가 소득남 떠오르는 물건, 재화 명칭. 1번 정상재 열등재, 2번 3번 4번 5번 몇 번이에요? 1번이지. 정상재하고 열등재잖아.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재는 같은 방향이니까 증가, 열등재는 반대 방향이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문제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문제 타이틀을 뭐로 되어 있냐? 임대주택은 정상재로 보고
다른 조건은 일정을 가정 이런 조건이 붙어 문제 타이틀에. 그러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보고 풀라는 뜻이야. 그럼 소득이 늘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뭐가 변해? 소비자한테 지원했으니까 수요가 늘겠지. 수요가 증가하면 그 다음에 뭐가 변해요? 그럼 소비자한테 보조금에 의해서 소득이 변한 거니까 수요가 변한 거니까 그럼 수요에 충격을 주겠죠.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그럼 여기 새로운 임대료 형성되겠죠. 새로운 임대료가 형성되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됐어? 상승했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는 상승을 해요. 상승하니까 이 빚금침 부분만큼이 아까 이 영역이 생산자 잉여라 그랬죠? 생산자이 커졌지. 그렇죠? 그래서 빚금침 부분만큼이 임대주택 시장에 초과 이익을 발생시켜요. 오케이? 그럼 초과 이익은 누가 가져갈까? 임차인이 가져갈까? 아니면 임대인이 가져갈까? 그렇지. 단기적인 보조금은 기존의 임대인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차인 혜택은 못 봐요. 이렇게 생산량이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 정부 보조금이 임대료가 100만 원, 시장 임대료가 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임대 혜택을 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임차인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만약에 한 50만 원 지급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정부 생각은 임차자들의 부담이 얼마라고 생각한 거야? 100만 원 임대료인데 그중에 50만 원 정부가 지원해 줬죠. 그럼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50만 원 생각한 거지. 이건 정부 착각이지. 뭐야? 정부가 보조금이 나간 걸 시장이 알까 모를까? 정부가 당연히 알지. 아니, 시장이 당연히 알지. 임대인이 그걸 알죠. 보조금이 나갔네. 그러면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150으로 올려버려요. 결과적으로 정부 보조금은 전부 다 누구한테 들어가? 다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50 올라가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해봤자 나중에 보조금 지급하고 나면은 그냥 임차자 부담 똑같이 100만 원이잖아. 혜택을 못 받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가 그래서 기존임대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이거 장기지.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거야. 그 임대 사업이 괜찮죠. 그치? 임대이 괜찮으니까 너만 하냐? 나도 하자. 그래서 새로운 임대인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들어옵니다. 공급이 증가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주로 나오는 게 장기적인 공급 증가를 여러분 별표를 쳐주세요. 장기 효과 동그라미 2번 해놓고 공급 증가라고 돼 있죠? 이 공급 증가를 공급 감소로 나왔어요. 여기 아까 개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다 보시면 돼. 지금 한두 개만 나온다 그러면은 공급이 늘었지. 어디까지 일어나냐? 보조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임대료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 100만 원으로 돌아왔지. 이때 이제 보조금 효과 50만 원 나타나는 거지. 시장 임대료가 150에서 다시 100만 원 하락했잖아. 그럼 보조금 50만 원 지원했으니까 임차자 부담은 이제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되면서 시장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게 나중에 임차인들이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과정에 대한 논리예요. 이거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 수요 공급을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 보조금 줬네, 소득이 늘었네. 그럼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 가격 상승은 공급 증가. 공급 증가는 다시 가격 하락. 보조금 줬어.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 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공급자가 대박.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서 같이 가격 하락했으니까 수요자가 대박.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가지고 장기 효과 요거 있죠? 요거를 꼭 알아두시 바랍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만큼 풍부한 지문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문 그 문제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임대료 보조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논리고. 그리고 이제 103페이지 하단 부분 그 생산자 보조가 있죠. 생산자한테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 자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러면 다만 이 거의 안 나왔는데 굳이 한다 그러면은 생산자 보조에 생산비 지원해 준 거야.
단기하고 장기로 나눴을 때 단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돼. 왜? 정부가 건설자금 지원해 주자마자 바로 임대주택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임대주택은 건설 과정이 필요하죠. 건설 과정. 그러니까 단기적 효과가 없고 장기적 효과가 생겨요. 생산자한테 자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되겠지.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하락하겠지. 임대료 하락하면 다시 뭐가 움직여?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한 논리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럼 두 가지 정책 비교하다 보면은 생산자한테 보조금 지원했을 때 그것이 임차자한테, 그러니까 수요자한테 가져다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져다 줘요. 근데 소비자한테 보조금 주잖아,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간 건설업체들이 하여금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줘라 라고 생산자 자금을 지원해 주잖아. 그래도 잘 안 지려고 그래. 아까 이유가 있었죠. 건설자금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임대주택의 성격상 투자 자본은 이제 회수가 늦으니까 우리나라 민간 건설업체 중에서 민간 임대주택 많이 짓는 업체 있죠. 부영인가? 부영 건설 거기 유난히 이제 임대주택 짓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부정부패 심해요. 정부의 지원금이 나갈 때 거기 이제 은음원 돈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은 뭐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민간 업체들한테 민간이 많이 절하라고 부탁했더니 잘 안 나오죠. 뿔 따고 났어.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직접 짓자 이씨. 그래서 나온 것이 뭐죠?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정책이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할 때는요, 이거는 더 공부할 것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 이제 다음 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하면서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돼 있죠. 1, 2, 3번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거 세 가지만 사실상 요즘에 딱 나와요. 3번 바로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거기까지. 그럼 이것도 민간임대주택 시장 그래야 돼. 요거하고 요거. 이건 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고, 지금 세계 시장이 같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에요. 똑같은 시장이야. 근데 임대료 규제하다 보면 민간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임대료 보조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시행하면 민간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거죠. 이 공공의 취지는 뭐냐면은 이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있죠. 민간 시장 임대료.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비싸다. 근데 비싼데 그럼 이거를 강제로 내리면은 저 규제잖아. 그럼 사회적 병이 생긴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회적 병이 생기지 않으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료를 내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거지. 고민하는 과정 중에 임대인들이 있죠. 민간 임대인. 임대인들이 스스로 내리게 하면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스스로 내리게 하려면은 이 민간 임대주택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주택이 또 생기면 돼. 그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공공임대, 여기서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죠. 질적 수준은 어떨까? 민간이 좋을까요? 공공이 좋을까요? 아니면 같을까? 여기서 민간이 좋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리 영화판에 남자 주연 배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민간 주연 배우 중에서 민간 남주 원빈 고질이죠. 고질이야. 근데 이 민간 남주 배우들이 지나치게 고질이다 보니까 뭐죠? 몸값이 높아. 그래서 영화 제작의 환경이 악화됐어. 누가 나서? 정부가 나섰어. 정부가 공공 남주를 공급하는 거야. 김덕기 보니까 이 인간은 저질이야. 오케이?
그럼 고질이 거래되는 시장에 저질이 들어온다 그래서 원빈이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그러면은 민간이 좋고 고질이고 공공은 안 좋은 주택이다 그러면은 안 좋은 임대주택 아무리 공급해봤자 그 좋은 민간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항상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같다로 가정하셔야 돼. 이건 가정이야, 가정. 현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두 민간하고 공공 임대주택이 똑같은 질적 수준의 동질적 상품이죠. 동질적 상품 우리가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1번 대체재, 2번 도대체, 3번 반도체. 대체재야, 대체재. 그 대체재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오로지 의사결정 기준은 뭐라고요? 가격. 싼 거 선택해, 싼 거 선택해. 싼 거. 그러니까 민간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할 때는 벌써 민간하고 공공은 동질적 상품인 대체재라고 가정해야 돼. 그러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충족을 가져다 주려면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무조건 민간 임대주택보다 임대료를 낮게 해야 돼, 높게 해야 돼? 낮게. 그래서 그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가 낮은 임대료예요. 낮은 임대료 수준을 갖춘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때문에 직접 기획 방법이야, 간접 기획 방법이야? 직접 기획 방법이 되는 거지. 낮은 임대료는 무조건 민간보다 낮아야 돼. 근데 질은 같아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수혜 가격이 커진다. 이것은 지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크만 우선 별표만 쳐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 3번이 요즘에 나오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몇 번 나오고 있어요. 공공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가 있다. 야, 근데 올해 4월 달에 봤던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부동산학기론이 있거든요. 야, 거기는 진짜 말장난 심각하게 했더라고. 이 우리 시험에도 나왔고요. 평가사 시험에도 나왔어. 공공의 공급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입을 해봤더니 시장에 분배한 속을 다시 분배한다는 논리죠. 이거 어떻게 오답을 했느냐? 야, 나 그런 장난치는지 좀 처음 알았어. 여기다 소득의 직접 분배라고 했더라고. 직접 분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동그라미 3번이야. 그럼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잖아. 그 이해를 하시면은 역시 수요 공급의 원리로 접근하면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간단해. 공공이 공급됐어요. 민간의 임대주택에 충격을 받겠지. 민간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100만 원이야. 공공을 들어왔어. 낮은 임대료야. 질은 같아. 얼마짜리? 응? 아니 100원짜리라니까? 100원짜리. 근데 그동안 민간 쪽에서 임차자들은 그동안에 임대인한테 얼마 지불했었어요? 100만 원 지불했잖아. 그치? 근데 옆에다가 지금 뭐가 얼마짜리가 나왔어? 동질적 상품에도 100원짜리가 나왔잖아. 그럼 민간 쪽에서 이쪽으로 갈아타야 돼, 안 갈아타야 돼? 갈아타야 되지.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민간에서 공공으로 빠져나가. 그럼 민간에 공공 빠져나간다는 것은 민간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감소했다는 뜻이지. 수요가 감소하면은 곡선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어느 쪽 움직여? 좌측으로. 좌측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임대료가 형성이 되겠죠. 임대료가 낮아졌어요? 낮아졌지. 그럼 여기 기존의 임차는 신규 임차인이 아니에요. 기존의 임차인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임차인들이 공공에 들어온 걸 알았어.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럼 그동안에 민간 임차자들은 요만한 소비자 잉여를 향유하고 있었죠. 근데 임대료가 낮아졌어. 그러면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원래는 무슨 잉여였었어? 생산자 잉여였었죠? 임대료가 낮아진 거면 생산자 잉여가 무슨 잉여로 바뀌었어? 소비자 잉여로 바뀐 겁니다.
그럼 소비자에게는 커졌고 생산량이 줄어들었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런다? 소득 재분배 효과라 그러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이 이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임대료 규제 정책처럼. 이렇게 소득을 재분배.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결국 민간 쪽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봐요, 못 봐요? 혜택을 보는 거야. 이거는 그 기존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신규 임차자는 이익이 좀 작아. 신규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소비자에게 요만해져요. 근데 우리는 기존의 임차인들이 더 혜택을 본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은 임대인들이 스스로 임대료를 내릴 거 아니야. 알았어. 100원을 해줄게, 100원으로. 100원.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100원 가격만 내려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럼 뭘로 내네? 홍삼 세트. 이렇게 이제 하겠지. 이렇게. 부수적 알파도 더 얻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책을 이제 시험에 나오고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판사해드리면서 책의 내용도 보시다시피 이 규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아요.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랑 요거는 나중에 이제 몰아쳐서 이렇게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부분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 논리를 연습할 때 참 좋습니다. 동일한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장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신 분은 나중에 그냥 임대주택 정책을 안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 볼게요. 정부 입장에서 세 가지 정책을 만약에 시행한다. 어느 게 시행하기 가장 좋을까? 정부 입장에서. 임대료 규제지. 임대료 규제는 뭐예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돈 들을까 안 들을까? 돈 안 들고 협박만 하면 돼. 우리 분양가 상한 종업만 바꾸면 돼요. 그럼 착시 현상을 일으켜 시장이. 강제로 내렸으니까 임차자, 소비자에 좋지 않은가? 물론 단기는 분명히 좋다 그랬죠. 장기에 좀 큰 부담이 돼.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주택법에는 그 조항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행사할 때 상한제 법조문이 시행되는 거를 시장이 안 좋으면 이걸 잠깐 보류하고 집행을 그리고 좀 이게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시행한다 그러고 이게 고모들 줄이고 늘리듯이 했다가 안 했다가 해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실무적으로 했다 안 했다 그래.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좋다 그러면은 이거 계속 시행하겠지. 지금 보시면 안 좋고요. 정부 입장에서 가장 하기가 부담되는 게 뭘까요? 요거지, 요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중에 특히 땅이 필요해, 얘는. 직접 져야 되니까 토지를 확보해야 되잖아. 그래서 공공의 공급이 가장 정부 입장에서 하기가 부담돼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게 좋을까요? 적게 짓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적게? 많이 줘야 되잖아. 부담이 적잖아. 누구든지 다 알아. 공급을 많이 짓는 게 좋다는 걸 다 아는데 그런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들어온대. 행복주택이 들어온대. 그럼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겠죠? 안 하겠지. 방금 100만 원 임대료 받는 지역에다가 100원짜리가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블랙홀 현상 때문에 이게 가격이 막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재산권 가격이 하락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님비 현상을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해서 그렇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공공의 비중이 가장 적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쪽인가? 옛날에 학창에 공부했던 건 유럽에서는 공공의 비중이 40%가 넘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비중이 1%가 안 됐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일한 재산권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택 하나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행복주택 질 때마다 반대해가지고 저 구석탱이 가잖아. 입지 조건이 안 좋은 데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입주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데. 그래서 별로 질이 안 좋게 막 짓고 막 그럽니다. 저 그런 것도 감지덕지한데. 근데 그런 것은 실무적인 내용이고 어쨌든 세 가지 정책 중에서 이런 재미난 문제가 나온다. 얼마나 쫄깃쫄깃해요? 공법 들어가면 환장합니다. 공법은 이제 규제, 분양가 규제하면 누구의 허가를 받냐, 행위 제한이 뭐냐, 뭐하고 뭘 구성되어 있냐,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나쁜 말 이렇게 결론 내려가지고 넘어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임대주택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조금 성이 안 차다 보니까 그 105페이지 보면은 아까는 임대주택 제도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올해 또 지문이 나왔대. 근데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거기 임대주택 제도 간단해 보시면 돼. 그 민간 임대주택에는 우리나라 특별법이 있어요. 그 이제 구체적인 것보다는 거기 박스 안에 민간 임대주택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2개. 작년까지 3개 공부했는데 하나가 줄었죠. 그리고 간단해.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건 나중에 보시고 법률에 규정된 민간 임대 종류야 공공 지원 뭐가 붙어 있어? 민간 임대 주택이 있어. 몇 년 이상? 10년이에요.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이 있어. 임차 조건이 달라요. 이거 몇 년 이상? 이것도 10년이 다 몇 년 꼭 기억하셔야 돼? 10년이야. 그런데 이제 올해 황당하게 나왔어.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우리나라 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에 공공임대주 종류가 8개가 있어. 근데 이게 작년에 단독으로 나왔어.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봐서 1, 2, 3, 4, 5번으로 개념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8개가 있는데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 공공임대주택 종류 중에 법률에 규정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종류 중에 영구임대주택 있죠. 영구임대주택 몇 년? 50년 이상이야. 대상자가 있겠죠.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있어. 몇 년? 30년이야. 그 영구는 50이고요. 국민은 30년 이상. 꼭 기간 꼭 암기하셔야 돼. 기간이 명시된 건 딱 이 2개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정답이 나왔던 것이 그 다음에 3번에 행복주택이 있어. 행복주택은 임차인이 독특하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야.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야 돼. 왜? 신혼부부가 노년 신혼부부가 있을 수 있죠. 대학생도 노년층이 있을 수가 있잖아. 사회초년생도 노년층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뭘로 마무리 줘야 돼? 젊은 층. 근데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 작년 32예요. 사회초년생,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젊은 층. 나오면 무슨 주택을 해야 돼? 행복주택 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임대주택을 했어요. 작년은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구별할 수 있느냐. 나머지 주택은 참고하시면 돼.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올해 또 나왔어. 또 나왔는데 어떠냐? 누구들이 다 풀었어. 전 그 문제 보고 황당했어. 간단해. 법률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아닌 거. 1번 영구임대주택, 2번 국민임대주택, 3번 행복주택 이런 식이야. 근데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더라고. 공공지원인가 장기 민간이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 민간임대주택 붙어 있어. 근데 문제 타이틀은 뭐였다?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암기했더니 민간임대주택의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더라고. 공부 안 하신 분도 맞춰. 아니 공공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민간이 나왔을까? 야, 학교는 이렇게 쉽구나. 던져주는 문제가 한 40점 정도 되는구나. 아, 난 20점 노력만 더하면 합격하는구나. 라는 효자 과목이 학교론이지. 이제 올해는 안 나오겠지. 올해 이제 주목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 텐데, 지금은 이런 거 있구나. 맞대기만 생각하세요. 정리해봤을 때 가장 오늘 중요한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을 논했었죠. 시장 개입 논했을 때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직접 개입 방법하고 뭐다? 간접 개입 방법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바탕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찬찬히 하셔도 돼. 그리고 주택 정책 중에서 2번째 오늘 조금이라도 한번 복습을 해보실 분들,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죠. 요거에 대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래프적인 마인드로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미 정리가 된 거야. 이렇게 한번 잘 따져오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오늘 퇴근하신 다음에
한번 가만히 이제 머릿속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나머지 부분, 아까 공공재라든지 외부 효과라든지 임대료 보조라든지 공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까맣게 잊어버려도 돼요. 이미 제가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가는 사이에 벌써 까먹으셨잖아. 괜찮아요. 이게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다섯 문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벌써 여러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이제 3문제 정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의 정책과 조세 정책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분야 들어갈 때 해보도록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4번째 단락이 끝난 겁니다. 총론, 경제론, 시장론, 투자론. 물론 다 다루지 않았지만은 여기까지 잘 넘어왔는데 다음 주에 보실 내용 108페이지에 나오는 투자론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환장합니다. 이 투자론이 들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책을 찢어버리려는 욕망이 불끈 솟아올라요. 찢어버리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투자론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느 게 이제 중요한지 올해는 예상 범위 내를 하나도 안 벗어났더라고.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뭔지, 어느 게 특히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인력공학 목차로 잡아줬는지 다음 주에 투자론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 안